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선 후보들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모든 대선 후보들을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또 김동연 이 정도 이제 후보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정말 그 정치를 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공격도 받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꿋꿋하게 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다양한 그 문제에 굉장히 해박하고 그 해답이 옳든 그르든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면이었는데, 이제 실망한 부분이, 이제 물론 모든 후보들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고, 모르는 부분은 뭐 이렇게 또 전문가들 통해서 알아가면서 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놀랍게도 젊은 층이 백신을 더 맞아야 한다는 기조로 발언을 하셨던데, 그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말 본인이 정치인이 되는 꿈을 꾸신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에 의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정치인이 된다는 게 정말 자기를 거의 모두 공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리더가 되겠다는 그런 결정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큰 결정을 하셨고, 이제 다만 아무래도 정치인을 꿈꾼 게 이제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정책이라든 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이제 배워가시는 그런 과정일 텐데, 정말 그걸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원래 검사들, 변호사들은 항상 옳은 거, 정의로운 거, 이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의 특성처럼 좀 항상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변치 않고 한 그 우물을 파시고 정치에서 꿋꿋하게 계시는 것도 참 존경스러운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국민들에게 좀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가슴에 와닿을 만한 그런 정책들을 좀 강력하게 좀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 기존 언론들이 이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좀 스팟라이트를 주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믿는다면은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좀 뭔가 센세이션하게 좀 본인 정당과 그 본인의 정책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안철수 후보님은 제가 그 백신을 너무 맹종하시는 것 같아서 그 안철수 후보님 유튜브를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받았고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정치 쪽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쵸? 편하게 그냥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한국처럼 거의 전쟁과도 같은 그런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대단하게 보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실용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당, 새로운 물결이라는 정당을 만드셔서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게 한국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님도 그렇게 꿋꿋이 하시고 심상정 후보님도 그렇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당이 독점하는 이런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양당이 독점하게끔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굉장히 그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이 어필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를 깨야만 된다는 그런 정의로운 마음에서 하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이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좀 스팟라이트를 못 받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잘 하셔서 좀 두각을 나타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많은 또 후보들이 계신데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정치인의 꿈을 꾸고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정말 뭐 경제적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해결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이게 옆에서 막 지지해주고 막 되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런 분위기보다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족들은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는 분위기고 옆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더라고요. 정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그냥 좀 뭔가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워낙 정치인에 대해 또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감수하고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참 힘 빠지는 일인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앉아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지지도 많이 하지만 또 맹목적인 지지도 정말 나쁩니다. 좋은 건 좋고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비판할 때는 그 진짜 건전한 비판을 해주고 이제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고, 또 지지하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당당하게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오늘 특히 국민들하고 그 대선 후보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영상으로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실망스러운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좀 덜 강조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좀 제가 좀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켰는데요. 저도 어차피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여러분들 100%또 동의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제가 10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근데 이 10가지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아주 영어로는 priority라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에 거의 우리나라가 소멸될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아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현금 얼마를 더 준다, 지원해 준다, 이런 단순한 정책보다
몇백만 호들을 뭐 주택을 더 건설해서 보급한다.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사회를 가장 잘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교육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판에서 교육의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선순위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좀 특정한 직업에서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뭐 아니면 교수, 이런 출신들이 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의 이슈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현직 교사들이 거의 국회의원이 되는 확률이 거의 20%나 훨씬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정치로 들어가야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텐데,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중요한 이 교육 이슈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건 아마 대부분이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을 참된 교육으로, 정말 이런 지금 끔찍한 입시 위주의, 거의 그냥 입시 학원으로 전락했잖아요. 그냥 학교에선 자고 오후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게 뭡니까 진짜. 이거는 아이들을 정말 불행으로 몰아넣고 청소년들 사망률, 자살이 가장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간과할 겁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바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미래는 없고, 정말 저는 단언컨대 우리나라의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문제는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경제 성장 문제, 출산율이 저하된 문제라, 다 출산율 증진을 위한 문제라 유기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가 높으신 분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못 나가서 안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외국으로 못 나가면 이제 국제학교나 이런 데 보내는데, 저도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진짜 이런 나라에서 키울 수 없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두고,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아이 손을 잡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런 교육을 주기 싫어서. 지금은 그 상황이 더 심각하게 더 나빠졌고요. 지금 현재는 정말 많은 학부모들이, 특히 젊은 학부모들, 또 어린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외국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이민 오고 싶고 우리나라 학교에 보내고 싶을 만큼 이제는 극적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뭐 입시제도 몇 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백신을 더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지금 진정한 교육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부 장관이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 철저하게 근본부터 아주 그냥 사람으로 치면 심장부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지금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이런 지금 모든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단체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핀란드 같은 경우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또 굉장히 그 실력도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거기에 보면, 거기 인터뷰한 영상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선생들, 고등학교 선생들, 뭐 교장들조차도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물어보면 아이들을 행복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들, 아이들 행복하나요?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 지켜보는 부모들이 행복하나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주변만 둘러보셔도 여러분 애가 없고 해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우리나라 교육이 진정한 교육입니까? 정말 전인적인 행복한, 그리고 자기의 개성과 꿈을 진짜 꿈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까? 자신에 대한 존엄함, 존중감을 가지게 하는 교육입니까?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교육을 언제까지 가져갈 겁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애가 아니고 청소년들이 자살한다는 소식 계속 들으면서도 남의 일로 치부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졸업했으니까 상관없어. 아니 우리 애는 다 컸으니까. 아니 우리 애는 유학 보냈으니까. 국제학교 다니니까. 그들을 외면합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런 현실에 지금 얽매여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학창 시절을 행복이 아니라 정말 진짜 저는 우리나라 학생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고 장황해져도, 오늘 제가 방송이 좀 길어져도 제가 할 말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을 정말 근본부터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그 대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잖아요. 일단 우리나라 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대학교 입시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대학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이게 랭킹이 있다 보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그래야지 더 돈을 잘 번다, 이제 이런 게 지금 다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세요. 다른 나라 조금만 멀리 가도요, 핀란드, 뭐 독일, 뭐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만 가도 대학의 격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외국인 것 같으면요, 미국이 진짜 잘못된 사회거든요. 제가 그건 누누이 얘기해서 오늘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미국은 대학교 랭킹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쵸? 그걸 장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순위를 없애는 겁니다. 순위를 없애고 상향화해서 모든 대학을 우수한 대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거의 공립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작은 사립대들은 굉장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서서히 공립화해서 대학의 격차를 없애주면 됩니다. 그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은 분들이 제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학교 학비도 뭐 솔직히 1인당 GDP에 비해서 우리나라 학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학비를 무료로 할 만큼의 우리나라의 그 세수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5조에서 10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1년에 국방비 50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껴서 여러 군데 지금 세고 있는 세금에서 아끼면 얼마든지 대학교 무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미 대학교가 무료입니다. 대학교 학비 걱정 없이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변 대학이 좋은 대학이 되게 하면 됩니다. 굳이 서울로 다 안 올라와도 되고요. 그게 나중에 제가 얘기할 부동산, 뭐 지역 불평등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빚을 내 가지고도 강남이나 대치동에 이사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교육 때문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학부모들이 서울에 꾸역꾸역 살려고 합니까? 교육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도 서울로 이사 가는 이유가 교육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공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지금
다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사교육비가 제가 우리 애 어릴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예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하냐고요. 집도 사기 힘든데 애들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키운다는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주위에 지켜보면서 어떻게 아이를 경제적인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앞날을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겠습니까? 이게 다 출산율 저하하고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 문제가 지금 별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무상화하고 대학교 격차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 중, 고등학교의 목표가 더 이상은 진짜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에서 완전히 정말 자유로워지겠죠. 정말 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수많은 진짜 진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지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런 날을 오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도요, 그냥 딱딱하게 주입식 교육, 진짜 교과서를 외우거나, 그 어떤 강의식으로 아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듣고만 있는 경우, 저는 지금 어른인데 그런 강의나 그런 토론을 가면 저 지겨워서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육 방식도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아이들이 사고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예는 정말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같은 데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창의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키우는, 모험심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해야죠.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아직도 지금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답답한데요. 단순히 그냥 있는 지식을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와요. 지식을 외우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기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죠. 창의력을 키우고 자기 개성을 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고 꿈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격받은 게, 제가 가르치는 어린 학생들이 꿈이 나는 건물주야, 건물주가 돼서 그냥 놀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반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 학생들의 순수함을 살릴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꿈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 행복한 나라, 제가 나중에 얘기할 부분에 굉장히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그 어떤 사안보다도 좀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또 제가 속상한 문제인데요. 공기와 환경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2019년도에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 정말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내가 방송도 만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한국이 그리워서 우리 애를 다 키워놓고 왔는데, 제가 다시 한국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진짜 미세먼지일 거다라고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이 우리 그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자연재해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 자연재해라서 손댈 수 없는 거 같으면 저도 포기하고 차라리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이런 더러운 공기 마시면서 살기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고칠 수 있는데, 이게 분명히 미세먼지는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정말 그 자동차 매연,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는 건 정치가 정말 잘못됐고 시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고쳐달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지만 그게 이제 다수가 되지 못하고 공론화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이런 정체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공기가 나쁠 때마다 나가지 못하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미세먼지였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에서 많이 날라옵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되고요. 뭐 반반이라고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외교 부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당당하게 우리나라 이제 작은 나라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굉장히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고 얼마든지 당당하게 중국하고 협력해서 함께 없애야 됩니다. 중국도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물 세미나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굉장히 거기서는 오히려 샹하이에서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당연히 좋은 공기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베이징 공기가요, 서울 공기보다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중국과 협력해서 미세먼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드웨어적인 건설 토목 건설 이걸 더해서 어떻게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옛날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무슨 이권과 연결이 돼서 그런 좀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더 이상의 무슨 자꾸 이렇게 짓고 이런 거보다도 기존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오히려 환경 산업을 키워서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게 나아가는 거, 환경을 훼손하고 단순히 그냥 성장만 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좋은 정말 환경,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거,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실천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실천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저는 소실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단순한 그런 기후위기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살리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 환경 정책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기본 바탕이 되어서 다른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이면서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거의 2배로 높은 이런 나라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요, 환경적에서 가장 선두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환경에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환경 산업을 증진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환경 그 산업 수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제적인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이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복지국가 스웨덴, 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이 세 책만 읽어도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북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의 하나의 돌파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걸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냥 말뿐인 그런 걸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전락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를 우선순위화해야 합니다. 교육 문제와 같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도 좀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수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긴 시간 동안 노동에 시달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워라밸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밸런스가 거의 대부분이 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 학생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었고 의사도 있고 아니면 일반 직장인도 있고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도 있고 정책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리사 타로 카드 봐주시는 분 진짜 다양한 대학생 어린 학생들 정말 다양한 직업군 그냥 일반 직장인들 아니면 노동 쪽에 건설 노동 하시는 분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가르치면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정말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요, 워라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들은 굉장히 돈 잘 벌고 인생을 즐길 것 같잖아요. 오히려 워라밸이 더 없었습니다.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1년에 정말 휴가가 2주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진짜 왜 한국의 행복도가 이렇게 낮은지 저는 선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행복지수가 전 세계 이제 매년 매기는 행복지수에서 거의 54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지수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인 수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행복지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실제 행복지수는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 보면은 생산성은 굉장히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시간 일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약간 그런 발언을 3프로 TV인가 하여튼 어디서 했다고 해요. 3%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 일을 하면 기업에 좋고 경제 성장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은 좀 이제 지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해도 그래도 사실 독일에 비해서 4개월을 더 연간 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진국 경제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그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노동시간이 길면은 그만큼 거기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아무래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일에 쏟아붓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의욕이 다 떨어지는데 무슨 생산성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동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이트 컬러나 블루 컬러나 다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노동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한 사람들은 이제 사용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은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들의 삶을 질적으로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는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소한 우리가 휴가 기간이 지금은 보통 보니까 한국은 한 평균 2주, 미국도 그런 것 같고요. 2주인데 이 유럽처럼 최소 한 달로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결국은 그 한 직원이 그 회사에 입하지하는 게 더 높아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기업인들도 옛날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우리가 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 또 발목이 묶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고를 때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뭐 안전망이 갖춰져 있는 공무원 쪽으로 뭐 다들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나마 그래도 아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뭐 의사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모든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는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엔지니어 쪽, 약간 그런 공대 쪽으로는 오히려 인원이 자꾸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서울대 그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그 석학 교수들이 적은 문제점과 대안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서 어떤 그 각각 산업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그런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금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게 또 다른 문제,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사회 안전망 자체가 굉장히 거의 부재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생들도 보면 주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 얼마나 있냐면은 정말 없더라고요. 진짜 극소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대학교를 바로 졸업하기도 전에 또 기업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을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가게들, 이런 자영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다. 그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차릴 그 꿈을 꿀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실패를 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에서 실패를 해도 또 얼마든지 그 실패를 딛고 또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중국조차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5년인가 8년 정도는 그 사이에 사업이 망해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딱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액트라는 법이 1998년에 지정되었는데, 직장인 누구나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창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눈치 받지 않고. 물론 이제 그 무급 휴직이겠죠. 근데 그 휴직 동안은 자기가 창업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을 해보고 또 아니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데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됐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만두고 사업을 할까 말까 이런 걸 갈등을 없애주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좋은 정책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그런 복지 국가에서는 친기업적인, 그러니까 기업가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말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아까 제가 말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스 액트라는 그런 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법으로만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 말을 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00명 중에 그 기업가가 되는 사람이 5명이라면은 스웨덴에서 10,000명 중에 기업가로 되는 그 직원의 비율이 4배가 높은 2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현저하게 저는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거는 친노동자 정책이면서 동시에 친기업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에서 보면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약간 그 상생할 수 있고 다 함께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는 걸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노동자를 대변하는 데는 기업인들이나 뭐 이런 반기업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런 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보수 쪽에서 또 잘못된 그 보수들은 완전히 반노동자 감정이 있어요. 뭐 노조를 무조건 배격한다든지, 노동자를 완전히 무시한다든지, 나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노조를 만드는 걸 굉장히 막는다든지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노동자들이 있어야 기업이 될 수 있고 기업이 있어야 또 노동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불가분의 관계고 서로 정말 지지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합심하고 협동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만들려면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들을 어떤 계층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든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통합시키는 사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와 서로가 입장이 다른 뭐 여성과 남성, 그다음 아니면 노인 세대, 젊은 세대, 기성 세대,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뭐 사용자, 기업자 이런 사람들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한쪽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적폐로 규정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정치에서 이젠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 돕고 상생할 수 있는 존재인 그런 임을 깨닫게 하고 그 두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진정한 정치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사실 우리나라가 뭐 비정규직 지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한 바로는 비정규직이 생겨난 게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동의 유연성이 보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려워졌고 상황 자체로 어려워졌을 때, 뭐 바깥 상황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 글로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노동자를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정말 벼랑 끝으로 몰지 않고도 노동의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때 정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들이 경제가 튼튼하고 정말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있는 게 중소기업, 대기업 마찬가지로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그 사회 안전망을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에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걸 감당을 다 못하고 계속 뭐 기업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가다가 기업이 망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업에서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안전망 강화인데요. 이 사회 안전망은 보편적 복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보편적 복지를 강화를 했을 때 정말
그게 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런 복지 국가의 모델이 지금 현재 그 어떤 보수 쪽에 가 있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선택 여지가 없어서 보수 쪽에 가 있는 많은 그런 그 기업가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함께 반길 수 있는 그런 저는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교육 그리고 다양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이제는 팔로우 예전에는 우리가 기술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는 다른 나라 기술을 가져와서 진짜 지금도 비싼 로열티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가는 지금 적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는 로열티를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선두가 되어서 산업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산업의 리더가 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키워내기 위한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커갈 수 있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산율 증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정말 이 부모들을 그러니까 이게 여성 정책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뭐 싱글 데드도 있으니까 부모 정책이라고 할게요. 정말 이 부모들이 한부모들은 더 심하고요. 두 부모가 있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으면서 직장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면서 대화를 한 결과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의 북유럽 같은데 이렇게 프랑스 심지어는 프랑스, 독일 이런 데 인터뷰를 해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꼼꼼한 여성, 남성 뭐 이렇게 부모들 육아 정책이죠. 한마디로 육아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이게 왜 육아 정책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됐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국회의원 중에 300명의 정치인 중에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가장 많은 층들이 50대, 60대거든요. 20대, 30대 현저하게 낮습니다. 40대도 현저하게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아이를 예전에는 아이를 그냥 놓으면 와이프가 다 키워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이제 몸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이런 육아 정책들은 육아를 실제로 해보고 워킹맘으로 워킹데드로 해봤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거기에 관련된 정책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되고 또 여성의 비율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꼼꼼한 여성 육아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지금 뭐 돈을 뭐 아이 낳으면 50만 원 준다. 그리고 한 달에 지금 20만 원인가요? 유치원 공공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20만 원을 돈으로 받든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진짜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고 여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제가 자꾸 여자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자들이 육아를 많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봤고 심지어는 미국도 굉장히 그런 육아 정책이 부실합니다. 미국 정치도 굉장히 후진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유럽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진짜 유럽 특히 북유럽 정책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놀라운 정책들이 많고요. 일단 출산휴가만 봐도 450일에 그 어떤 직장에도 상관없이 450일의 출산휴가가 있고 남편하고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 안 쓰면 그걸 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가서 써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또 다 말하고 싶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결혼을 해도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든지 커리어를 가지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출산율 절대 높일 수 없고요. 물론 부동산 정책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가 바뀌어야 되고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한 아이를 볼 수 있는 교육을 바꾼다면은 바꾸고 그리고 육아 정책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얼마든지 출산율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싶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사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희망이 있고 정치로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우리나라의 지금 불행 지수가 높은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정말 그 빈부격차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지금 불평등한 사회고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이나 재활용 이렇게 모아서 그거 팔아서 몇천 원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급 백화점 가면 백화점에서 진짜 우리가 진짜 한 달 월급 정도에 되는 거를 몇 배의 거를 확 진짜 쇼핑하는 사람들 볼 수 있고 뭐 샤넬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물건 사려고 줄 서 있고 뭐 아침부터 줄 서 있고 이런 뉴스를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우리 주변에 진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고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시기에 또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있는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아무리 진짜 노력해도 손에 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 그런 박탈감이죠. 그리고 그런 좌절감 그리고 나는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고 당장 앞날이 진짜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인데 정말 다른 세계에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 정원이 딸린 으리으리한 집에서 정말 막 왕처럼 사는 그런 것들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박탈감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불행지수가 높겠죠.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북유럽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덴마크를 보면은 정말 덴마크는 90%의 인구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할 만큼 서로가 다 비슷하게 산다고 합니다. 진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수입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수입 자체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거죠. 소득이. 그리고 스웨덴도 반 이상의 인구가 별장을 다 별장을 다 조그마한 별장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대다수가 중산층이고 잘 살고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은 자꾸 무너지고 거의 뭐 시민 대다수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그런 사회가 갈수록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그 불평등 자체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불평등한 구조에서는 정말 그 사회가 활력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제 일단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면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도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런 말이 있던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해야 창의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행복해야 상상력도 생기고 뭔가 해보려는 의욕도 생기고, 뭐 진짜 기업도 꿈꾸고 아니면 뭐 자기 새로운 커리어를 바꿔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굉장히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어떤 경제 성장의 활력이 있을 수 있으며 사회의 역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 역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을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문화, 좀 퇴폐적인 오락문화가 발전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자체가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더 둘러싸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어떻게 그럼 고칠 수 있느냐, 그것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분배를 어떻게 잘하느냐. 성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경을 써왔다 하면 성장과 동시에 분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걸 잘한 나라가 복지국가고요. 그 분배를 이제 그 합리적인 세금 이제 세수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는 곤란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어떤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돌출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서히 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정말 합리적인 분배로 있어서 얼마든지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고, 그거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사회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평등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이 경제 성장하고도 정말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행복한 사회, 다 함께 잘 사는 사회가 경제 성장에 그 원동력을 주고 활기를 준다는 거, 그 사회의 역동성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가 사회 안전망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후보들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경제도 성장할 수 있고 기업가들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고, 노동자들도 살만한 사회, 노동의 대가를 충분하게 받고,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일하러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정말 우리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들도 살만한 진짜 행복한, 내가 이 일을 어떤 일이든 간에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인생을 좀 누릴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꼭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을 실패했거나 아니면 장애를 얻거나 뭐 병을 얻거나 해도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복지에 쓰는 예산이 가장 최악인 나라입니다. 이런 지표를 봤을 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 후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정당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거기에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걸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여기 지금 방송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지난 방송을 보실 때 이렇게 좀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을 얘기하는지 어떤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는지 한눈에 쉽게 재밌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행복한 나라. 진짜 행복이라는 거 단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한 사람이 창의력이 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정말 사실 행복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많지 않습니까? 행복이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길거리 보면서 아주 예쁜 꽃이 피어져 있으면 저는 그게 정말 저한테 행복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얌전한지 너무너무 착한데 강아지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 옆에 와가지고 팔베개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진짜 그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거든요. 정말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아지 딱 이렇게 안고 있고 얘네들이 그 순수한 눈방울을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저의 그런 시름이 사라질 정도의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 물론 저는 지금 애가 군대에 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 보면 아무리 애들이 말썽 피우고 힘들다 해도 그런 애들이 막 깔깔깔거리고 웃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집에 일하고 오면 반겨주고 그런 것들 다 행복 아닙니까? 그쵸?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기댈 수 있고 정말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간을 가지면 또 행복하고 그쵸?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꼭 물질에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나 이거를 좀 정치인들이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정책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특히 아이 키우는 학생들. 프랑스에서는 이런 그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진짜 막 저도 애가 어릴 때는 다 몇 시간만 자유시간을 갖고 싶은 게 소원이었거든요. 진짜 몇 시간만. 애한테 좀 벗어나가지고. 근데 그 프랑스에서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나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그 엄마가 원하는 일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뭐 애를 봐달라면 애를 봐주고 설거지를 해달라면 설거지를 해주고 빨래, 뭐 집안일, 뭐 요리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도우미를 그 나라에서 보내주는 거죠. 공짜로.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이런 정책들이 사실 사람들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발굴해내고 또 많이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심각해졌겠지만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사실은 뭐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저도 뭐 인생을 이제 반평생 이제 가까이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과 불행을 다 겪는 게 인생살인데 그래도 행복한 순간이 조금 더 많고 그래도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라는 희망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현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또 정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 정치인에게 굉장히 빠져 있었고 정말 그 정치인을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제가 지지를 좀 철회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지지를 하고 정말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가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정말 행복했거든요. 정말 그 정치인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면서 진짜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정말 희망으로 가슴이 부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제가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게 그런 희망이 지금 현재 없다는 거예요. 이 대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시던데 진짜 100명 중에 100사람이 다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희망이 없다, 뽑을 사람이 없고 지지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슬픈 일이거든요. 저는 비록 이제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진 못했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희망으로 부풀고 그러면서 저도 정치인의 꿈을 꾸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냐면 그 진정한 정치의 그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정치가 할 수 있는, 사회를 바꿀 수 있고 내 미래를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이웃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몸으로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 그런 가슴 떨림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 정치 그런 뉴스를 보면 혐오감만 느끼게 되고 그런 게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진정한 정치인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정치인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또 정치인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가지 중에 이제 8번째는 부동산 문제. 제가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그 뭐 대학생들,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집을 살 수 있는, 특히 남자들 더 그렇더라고요. 집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가 두렵다. 그리고 뭐 결혼이 두려운데 아이를 또 어떻게 낳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느꼈고,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다른 문제와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울에 자꾸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교육의 이유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을 바꾸면 또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이게 힙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말을 좀 다른 더 힙한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균형적으로 지방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분이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서울로 또 많이 올라가고 서울에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가 서울이 경기 쪽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기 때문에 부산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교육이 걸린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교육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에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그 제주도에 그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이 부동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자꾸 뭔가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 그냥 단순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유기적인 다른 아까 제가 육아 정책, 그쵸? 육아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이게 모든 사회 안전망, 이런 게 모든 게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문제를 서로 동떨어지게 볼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 모든 사회 제반 시설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저도
저도 원래 서울에 살았고 이제 뭐 일산 분당 이런 데서 예전에 살았지만은 서울 그냥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서울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의 부동산은 더 심각해지고 지방은 오히려 반대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대로 그냥 모든 걸 그냥 시장에 맡겨놓는다? 뭐 이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방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력을 이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중앙이 거대해지고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는 그런 걸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주 단위로 법조차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그 지방이 분권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파워가 굉장히 크고요. 지방별로 굉장히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정치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뭐 시장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중앙에 가가지고 예산 따오는 거 그거 사정하러 가는 그게 진짜 일상화됐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 지금 정근대적인 그런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치의 선진화가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한 축은 지금 집값이 너무 높고 막 월세도 높고 이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주택 정책을 보면 굉장히 임대 정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주택 조합이 굉장히 또 잘 돼 있습니다. 주택 조합.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분양가가 실제보다 훨씬 웃돌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주택 조합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고 좋은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 있고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너무 지나치게 환경을 파손시키면서 그 난개발 위주의 이런 정책들은 좀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그런 그 부동산을 잘 활용해서 하는 다양한 그런 균형 잡힌 정책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9번째가 영어 능력 구사.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은 걸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나가서 정말 글로벌 마켓을 그 타겟으로 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글로벌 회사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서 가장 발목을 잡는 게 저는 한국인들의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영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말한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가 되어야 영어 교육도 단순히 입시를 위한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 가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스웨덴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를 누구나 다 줄줄줄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영어 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구사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글로벌 기업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강아지가 지금 이제 방송을 마칠 때가 됐나 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기업들도 외국 진출하거나 뭐 외국과의 그런 그 소통할 때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영어 능력 구사를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영어 능력 구사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이게 경제 성장 이런 모든 문제와 연관이 밀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외교, 국방, 통일 이런 부분인데요. 그 빌리 브란트라고 그 독일의 이제 예전 3인당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 사회민주당 수상이었는데 굉장히 통일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동방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좀 추천드리는데 이건 제가 사실 그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제 학생이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 읽은 책인데 정말 여러분들 진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책 제목을 좀 알려드릴게요.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 여기에 보면 이제 빌리 브란트 비서실장 에곤 바가 쓴 책이고요. 이분이 이제 동방 정책의 설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그 동방 정책, 동독에 대한 정책이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바뀌지 않고 우리는 지금 정권에 따라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진짜 정신없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이 정말 합리적인 정책을 우리가 다 함께 만들었다면 정권에 관계없이 그 정책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텐데 통일을 해야만 이제 더 이상은 우리나라는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그런 이미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 또 들어올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무뎌져서 못 느끼는데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아직까지도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로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국방비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데 쓸 수 있고요. 뭐 안전망 갖추는데 사회 안전망 갖추는 데 쓸 수 있고 그리고 운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고 주변 국가들의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고 정말 그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고 북한 그 땅을 관광지로도 개발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많은 2,500만 명의 우리와 정말 닮은 같은 언어를 쓰고 굉장히 그 성격도 굉장히 닮았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제가 미국 갔을 때 LA에서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탈북한 사람들이죠. 그분들 보면 진짜 똑같이 김치를 먹고 정말 그 부지런하고 생활력 강하고 똑똑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역시 한민족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 명의 그분들이 또 자기 개발해서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정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내노를 하는 강대국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그 북한 인권 세미나에 갔을 때 밥 먹으면서 옆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 외국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통일만 되면 아마 진짜 그 우리나라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물론 그 통일이 되려면 저는 독일의 방식이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 없이 독일은 어떻게 됐냐면 이 책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동독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독재자가 그거를 무력으로 탄압을 한다 했는데 동독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지 않고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화 운동을 벌였고 결국은 독재자가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유혈 사태 없이 통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 굉장히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북한에도 인터넷도 안 되고 정말 정보가 거기는 제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북한 안에서 소통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민주화 운동의 그런 그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일이고 가슴 뛰는 일인데요. 그 민주화 운동이 잘 돼가지고 일단 독재자가 물러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우리도 그 독일의 동방 정책처럼 좀 획일적인 합리적인 정책을 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고, 또 외교 면에 있어서 저는 좀 바라는 게, 너무 한국은 아직까지도 보면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남아있어요. 뭐 미국을 따라하나, 뭐 중국을 따라하나, 뭐 일본은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제는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좀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끌려다니고 어디에 희생당하고 어디에 맨날 침략당하고 이런 그 옛날 과거에 그런 그 아픔을 겪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고 한국이 이제는 리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리더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국토가 크고 뭐 경제력이 크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작게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우리 정도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떤 나라를 막 그 반대하거나 어떤 나라를 뭐 노골적으로 맹목적으로 미워하거나 노골적으로 칭송하거나 이런 정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한 나라들과 다 각각 우리가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좀 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전체 지구, 전체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가 뭐 좀 오늘도 사실 준비 하나도 없이 제 생각대로 저는 항상 방송을 뭐 리허설 뭐 대본 이런 거 없이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제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뭐 후보들이 보겠습니까? 만약에 기적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정말 제가 말한 이 10가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선순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1번 교육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멀어져 있다.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요. 진짜 따지고 보면 다 그렇습니다. 영어 능력 구사 진짜 이런 10가지 이게 다 저는 진짜 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떤가요?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중요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하고 생각을 달리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또 제가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게, 제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여러분들 좀 지지를 해주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도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하고 정치 이념이나 이런 사고가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하고 또 맞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공통된 부분. 그래서 생각이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지를 해주시고, 또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있고, 더 나은 사람, 그리고 더 좋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또 낮은 자세로 또 제 순수한 이런 열정이 손상되지 않게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치인 아니면 정치인을 꿈을 꾸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좀 곱지 않은 시선에서 그래도 이렇게 나서는 사람 필요하지, 아니면 본인이 나서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지해주고 잘못된 건 지적하지만 잘하는 건 칭찬해주는 그런 또 우리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대선에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짧은 기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기존의 후보들이 좀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